자, 오늘 초대 손님 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승소하시고 오셨네요. 뭐 또 승소하고 일들이 많았습니다, 몇 달 그쵸. 동안. 네. 일단, 그 KBS하고 소송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그때에 있었던. 그렇죠. KBS의 소송은 아니고, 이제 네. 그때 제가 이사회 들어갈 때 집단 린치를 했던 KBS 언론노조원들, 네. 언론노조위원장 성재호부터 이제 몇 명들 꽤 오래 끌었죠, 그것도.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이제 저에게 손해배상, 그거를 내는 걸로 판결이 나서, 뭐 그것도 일단락 됐습니다. 이제 또 형사소송이 이제 또 남아있죠, 그렇게 되면. 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테니까 한 번 더 상기 드리면, 정권 바뀌고, 이들이 KBS하고 나머지 공중파들, YTN, MBC, 그 KBS 다 장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사회, 분들이나 막 적폐로 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하게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끝까지 버텼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때 과정에서 얘네들이 걸고 넘어졌던 게 법인카드잖아요. 요즘 갑자기 소환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뭐 신문 사설에도 나오고, 네. 김혜경 여사 이제 건과 이제 비교가 된다든가,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일단은 그 당시에 법인카드에서 제일 웃겼던 게 그 2,500원 깃밥. 그렇죠.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KBS 이사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판공비 법인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못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사우나, 뭐 이제 뭐 노래방, 뭐 유흥주점 같은 데. 룸살롱 이런 네. 거는 이제 당연히 갈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청와대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그런 데를 다 다녔어요, 또. 네. 근데 역시 그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라 그런지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다 그 숙지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특히 그거를 쓸 때 담당 직원에게 꼭 전화를 했어요. 네. 써도 되냐? 네. 이제 오케이를 받고 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무서우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서 제가 문자로 물어본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게 나와서 이제 뭐 그 음악회 영화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되지요. 그랬더니 됩니다. 그리고 뭐 다 한 게 나와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직원 입장을 좀 이해는 하지만 근데 서슬퍼럴 때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KBS 내부에서도 그 이제 뭐 징계 문제가 좀 얘기가 되다가 근데 그때 이미 정권은 장악됐고 이미 뭐 방송 장악은 뭐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흐지부지가 됐었어요. 그 문제는. 근데 그거는 내가 증거를 다 갖고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공적 문서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쓰면은 안 돼요. 전임 이사들 중에는 그거를 이제 장본데 쓰는 분이 있어서 정기감사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 부인이 쓴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그런 경우 이제 정기감사에 이제 지적이 되면은 그거를 물어내는 식이 되죠. 네. 그리고 박상기 초대 법무부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관장을 할 때 정기감사에서 300 몇십만 원인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차근차근 갚아 나가면서 문재인 정권의 초대 법무부장만 지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했으면 지명이 아니라 사퇴를 시켜야죠. 그쵸. 근데 뭐 보호하고 하느라고 난리를 하더니 결국 법무장관 돼가지고 법무장관을 몇 년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이 문제가 있었을 때 법무장관이 박상기 씨였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그 송평인 논설위원은 그 이해를 하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이렇게 쫀쫀한 짓을 하고 자기 법무장관 할 때는 더 큰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방송 장악하려고 이런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결국 뭐 제가 3심까지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러고 KBS, MBC가 제일 큰 지금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KBS에서 2명만 쫓아내면은 장악이 되고 MBC에서도 2명을 쫓아내면 장악이 되는데 교수가 둘둘이었어요. 근데 교수 쫓아내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MBC는 이제 교수 두 분이 이제 그 나가게 돼서 장악이 빨리 되고
KBS도 교수 둘을 이제 그 잡는데 한 분은 아주 현명하게 빨리 그 사퇴를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좀 모자란 사람은 그래 한번 인생 걸고 한번 끝까지 해보자. 네. 그래서 KBS 장악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저 때문에. 이사의 장악이 늦어지게.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해임이라고 하는 네. 극약 처방을 쓰고 자기네들도 잘못된 걸 알아요. 네. 근데 방송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행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인생 걸고 또 법정 투쟁을 했고 그 수십 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기면서 이제는 정권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선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죄악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겠죠. 일단은 이 사람들이 내로남불한 거고, 엄한 사람, 생사람 잡은 거고, 생사람 잡은 거고, 판공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500원 그걸 가지고도 문제 삼고, 그리고 백화점에 있는 식당하고 카페가 딸려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신 걸 거기서 쇼핑한 것처럼 날리고 그 허위 그 비방을 했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얼마를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내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것처럼 그랬으면 그건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백화점에 있는 레스토랑과 커피숍에서 한 게 밝혀지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뭐 메이저리그에 뭘 봤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내 돈 내고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KBS 직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저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핫도그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원들에게 사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썼죠. 그래서 메이저 리그 티켓을 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티켓은 각자 자기 돈으로 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핫도그를 제가 이제 사준 거죠. 왜냐면 수고하고 그러라고 있는 게 법인카드입니다. 그러니까 KBS 이사가 KBS 직원들 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KBS 이사가 KBS 직원들, 미주 지사에 있는 직원들, 다저스 경기장에서 핫도그를 사준 걸 가지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썼다 뭐 이렇게 한 거 뭐 개를 수입하는데 썼다가 이제 가장 압권이었죠. 그게 근데 뭐예요? 제가 애견인이고 그 개에 대해서도 상당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발전을 위해서 제 돈으로 이제 그 좋은 개들을 수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그 개들 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 법인 카드를 가지고는 이 택도 없는데 이걸 법인 카드나 뭐 공급으로 썼다 샀다 이렇게 이제 일단 터뜨리고 보는 거죠. 일단 터뜨리고 보는 거죠. 근데 언론 노조에 장악이 돼 있었던 언론사들, 방송사들 여기 이제 광분하다시피 이 가담을 하고 허위 사실을 언론이 유포를 했군요. 그리고 뭐 민원연 이런 데서 이제 그 사무국장이 나와서 뭐 허위 그 비방을 하고 나중에 그거 다 죗값을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경교 의원이 이제 수천만 원을 유용했다. 근데 이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별명이 비리백화점이죠. 그때 탈당도 하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또 복당을 하고 그랬는데 뭐 갑자기 뭐 수천만 원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정치인이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양승동 사장 청문회 때 양승동 사장이 언제나 세월호 빠찌 달고 뭐 이랬는데 세월호 침몰 당일날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 이것도 진짜 웃긴 얘기죠. 이 양반이 그날 노래방에 가서 음주가무를 하셨어요. 세월호 당일에 노래방 가서 법카를 긁었다가 그 나중에 감사돼서 그 토해내신 분이 그런 분이 세월호를 그렇게 강조하셨군요. 그리고 언제 뭐 세월호 이 빠찌 달고 청문회에서 끝까지 부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저는 그때 청문회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이제 문제점들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생히 다 봤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뭐 죽어도 부정을 하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그때서는 이제 얘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쓴 거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간 기억이 없습니다. 뭐 그러다가, 가긴 간 것 같은데, 술은 안 마셨습니다. 유흥지점 가서, 노래방 가서 술은 안 마셨다? 그리고 가긴 갔는데 아가씨는 안 불렀습니다. 근데 그 비용은 아가씨를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잘 모릅니다. 아가씨까지 부른 비용에 준하는 그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방 한 10시간 있었나? 하여튼 그러는데 이게 웃긴 게 언론노조가 내세운 인물 아닙니까? 양승동 사장이. 그러면은
이 제 건 가지고 그렇게 발광을 했으면은 인간이면은 양승동 사장 죽어도 안 된다라고 난리를 쳐야 일관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양승동 뭐 지키기 위해서 온갖 난리부르스를 치고 결국에는 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했죠. 특히 그 양승동 그 사장 엄호를 나섰던 사람이 역시 중랑구로 제가 기억이 되는 전대협의 이제 임시의장을 했고 박홍근 의원이 주사파 운동권이죠. 그래서 박홍근 의원이 그때 좀 너무 심하게 그 엄호를 하고 그리고 제가 증언을 하면은 저를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반박당하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그 반박당하고 그런 게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그 좀 깨지는 장면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썩어도 참 한참 썩었구나. 뭐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방송 장악하려고 이 정부가 들이밀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점 한번 이제 한 명씩 얘기를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나간 사람보다 지금 임명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정필모부터 얘기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정필모 부사장인데 사실 실세입니다. 근데 일단 어디 부사장? KBS.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현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부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게 중징계 심의 중인 사람을 부사장으로 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 뭐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아서 지금 열거가 참 힘든데 중징계 심의 중인 사람을 부사장으로 시키면서 숙청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게 돼요. 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장. 그거를 이제 숙청이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MBC는 그게 이제 정상화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면서 많이 잘라내고 괴롭혀서 쫓아내서 30여 명이 쫓겨나게 됩니다. 정필모가 이거를 이제 그 주도를 하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될 때도 모든 KBS 내규를 다 어겨요. 그러니까 이 보도 관련된 사람은 정계로 이게 일정 기간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 튀었는데 기자협회장이 추천을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기자협회장은. 특정 정당에.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기자협회에서 추천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는데도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래서 내규를 모두 다 어긴 정필모가 이제 그때 있었고. 그러니까 KBS 부사장 정필모는 숙청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우리가 숙청이라고 부르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에 지금 국회의원으로 지금 그렇죠. 그거를 딱 동료들을 숙청을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언론인은 이제 정치적 중립 이런 의무가 있어서 퇴직 후에 곧바로 가거나 이런 게 내규상 안 됩니다. 내규상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고 뭐고 자기네들이 할 때는 그런 거 내규 지키지 않지. 내로남불이죠. 그냥 그대로 그냥 국회의원 막 가서 저 국회의원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이름도 거룩한 진실과 미래위원회 진미위라고 하는 이제 숙청위원회 위원들 한번 쭉 보십시오. 김의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네요. 현 KBS 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 장악 때 이제 홍위병 역할을 또 이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KBS 사장 될 때 자기는 위장 전입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탈루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세 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청문회에서 엄청나게 까이게 되고 당시 그 과방위 위원장이 민주당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사람마저도 이걸 좀 곤란하다. 그리고 답이 너무 이제 건방지게 나오고 뭐 모르쇠로 나오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정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서 위조에 속할 수가 있어요.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도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내로남불이죠. 법이 어딨어 이 사람들한테 원칙이 어디고 뭐 무법지대였습니다. 한동안은 이게 초창기는 더 심했고 이제는 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 옆에 또 있는 분이 재밌네요. 김덕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위원을 했는데 현재 부사장? 현재 부사장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 KBS 본사 출신이 아니라 이제 대구 그 출신인데 언론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정현주 때 이제 KBS
KBS 본사에서 그 정현주의 아주 그 네. 측근의 측근으로 핵심 역할을 발탁이 된 거네요. 네, 발탁이 돼서 이제 아주 열심히 그 하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 그 이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KBS 사장으로 경력 관리를 좀 시키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음악은 뭐 거의 모르는 분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KBS 교향악단. 교향악단 사장입니다. 교향악단 찍고 찍고 부사장. 부사장으로 되는 거죠. 야. 근데 몇 개월 했을 것 같아요. KBS 사장을 경력 관리로. 아, 얘네들이 경력 관리로 청와대는 6개월 하고 나오고 이런 데는 몇 개월 하고 나오나요? 3개월. 3개월이요.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은 데는 부사장이었고 경력 한번 승진시키려고 딱 3개월 경력 관리 3개월 하고 와. KBS 부사장, KBS는 부사장이 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 정필모도 부사장으로서 뭐 있다가 국회의원으로 갔는데 사실 양승동보다도 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관리를 하고 뭐 여기 뭐 이진성 조사역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저 집단 린치할 때 가담을 한 게 뒤늦게 밝혀져가지고 요번에 민사소송에서 유죄가 나고 2심 끝나니까 그냥 끝났어요. 그걸 안 하고. 네. 근데 출세 가도를 달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행동들이 이제 불법화가 되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바로 이 진미 불법 보복의 2심 그 판결이 나서 네. 당시 사장이 양승동 사장이 200만 원 벌금형, 300만 원 벌금형을 1심에 선고받고 네. 2심도 역시 그 3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 벌금형을 이제 받게 되면서 네. 숙청위원회가 갖고 있는 네. 그런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거 한마디로 이제 불법 기구입니다. 이거는 뭐 불법 보복 기구였으며 뭐 체제 수호를 위한 전위 부대였음을 오늘 2심 선고 결과가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고 여기에 그 진미 칼춤이 얼씨구하고 장단 맞춰 동료 선후배 직원들을 겁박하고 괴롭힌 진미 관련 업무자 전원도 앞으로 중징계감이라고 판단된다라는 네. 성명서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홍위병 인민재판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정죄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출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요즘 KBS 사장 부사장이 지금 네. 이러고 국회의원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시 뭐 정상화시켜야죠. 근데 정상화시키면 또 뭐 이제 또 그 난리를 사장 치겠죠. 부사장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기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도대체 뭐 어떻게 그 해결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위병 난동에 이렇게 그 참가하고 가담한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 양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뭐 저 사과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 난리를 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농담처럼 얘기하죠. 양심에 털난 사람, 뭐 양심에 그 철판 깐 사람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지금 몰라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대법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는데 이후 정부와 언론노조 KBS가 사과했나? 라고 기자가 물어봐서 사과 같은 걸 할 양심조차 없는 자들이다. 예.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그 법적으로 감옥에 가야 그때 가서야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하여튼 현재는 뭐 전혀 그런 거는 뭐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뭐 더 저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장님 해임을 시켰던 분들 다 출세했네요. 다 출세했죠. 그리고 이사회 들어갈 때 집단 린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인데 그중에 제일 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소고발이 됐는데 저는 누가 괴롭혔는지 수십 명이니까 몰라요. 근데 제일 괴롭힌 사람들 나중에 명단이 나온 거 보니까 뭐 성재호 위원장, 뭐 부위원장, 뭐 이진성이 뭐 등등등등 해 이병도 그래가지고 저를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홍위병들이 KBS에서 아주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완전 사악한 웃음을 지면서 이제 안경 다 떨어졌죠. 그때 가방도 뺏기고. 네. 언제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러고 한때 KBS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로 가자. 그때는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인류의 대안이고 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차베스랑 베네수엘라를 그냥 연락에 빨아주는 그 시사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거는 진짜 이 차베스 자체가 반미의 성공적인 반미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포퓰리즘의 상징이었고, 네.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와장창 망해서 지금 뭐 인간 이하의 네.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90%가 빈민층이 돼버렸죠. 다들 이제 도망가고 모두가 가난해져서 평등해진 나라죠. 동물원에 들어가서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뭐 네. 이 그런 흥미를 사태가 채우고, 이제 여자들은 벌어졌죠. 뭐 국내외에서 다 몸 팔아알고 살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가자 보면 이제 한겨레에서도 그때 뭐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뭐 보자, 뭐 베네수엘라를 그런 따르자, 시리즈가 그런 있었죠. 시리즈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걸 했던 담당 PD가 이제 이강택 PD였는데 네.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인가 그것도 했을 거더라고요. 근데 그 유명한 지금 TBS 사장입니다, 교통방송. 예. 김어준 지킴이죠. 또한 다른 방송국으로 좀 넘어가면은 역시 MBC 민노총 언론노조 핵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현 정권에서 이제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네. 역사에 남을 망언을 했었죠. 조국 수호 집회가 200만, 300만 보도를 해서 그 도대체 어떻게 200만, 300만이 되냐? 네. 생각해 보세요. 100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국군 육해공군이 다 모여도 60만인데 네. 그거 한 2배가 모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딱 봐도 100만이에요 라고 한 그 유명한 그 얘기를 한 그 MBC 박성재 보도본부장. 네. 지금 또 MBC 사장이에요. 박성재 사장은 또 최근에 또 큰 물의를 좀 일으킨 게, 이분이 스피커 제작 회사를 또 갖고 있었는데 네. 본인 스피커를 그 MBC 그 각 프로에 간접 광고 있죠. PPL 거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무료로. 자기 회사의 스피커를 MBC 프로에 다 PPL을 했다. MBC 사장을 하면서 스피커 제조 회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네. 그 사진 보면은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자료 화면에 스피커 옆에 이제 그 수염 있고, 현 정권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면 살기로 자기들을 보유할 사람들을 지금 KBS, MBC 사장, 부사장으로 지금 포진을 시켰고, 근데 우리 한국 우파의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당할 때 끝까지 버티면서 인생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서워서 도망간 분들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뒷거래를 하고 뒤에 그 칼 찌르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들 중에서. 그리고 새 사장과 새 이사장이 오면은 하여튼 붙어서 아부 떠는 거기에 인간들. 또 순응을 하고. 네, 지금 야권 이사들 중에. 그리고 진실과 미래위원회 만들 때도 보면은 한 사람만 반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차기가 제가 그 의사 그 회의록을 입수를 했더니 한 사람만, 뭐 차기환 변호사 한 사람만 그냥 열심히 반대를 해서 결국은 불법화하는데 그 논리가 그 적용이 됐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뭐 한마디도 안 한다거나 오히려 뭐 아부를 떤다거나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기회에서 진실과 미래위원회 불법화에 이게 소송 주체가 이사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야권 이사들이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아하. 무서워서. 어저께도 그 얘기를 제가 KBS에 있는 분들한테,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 고생하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안 나서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들 약하고 권력에 순응해요. 순응하고 배신 때리고. 저항하지 않죠. 예. 좌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에 저항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그거를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글쎄요. 그게 저는 참 걱정인 게, 그 너무 허약하고, 요번에 그 KBS와 MBC 이사들 그 뽑을 때도 보면은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쪽에서 난리 쳤던 사람, 현 정권에서 MBC 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을 네. 국민의힘 당에서, 박문진 이제 그 MBC의 그 최대 주주로 MBC의 실질적 그 이사회 아닙니까? 거기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쪽 사람을 이쪽 지분으로. 네. 무슨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전부 다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쫓겨났던 그 MBC 김장겸 사장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잤다고 그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글쎄 이런 자세 가지고 이게 정권
탈환을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쪽 지분으로 저쪽 사람을 뽑아주는 어마어마한 센스를 이쪽 분들이 발휘를 하시죠. 그러냐. 저는요, 대한민국 보수가 되게 능력 있고 정치적으로도 되게 날이 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물러터질 줄이야. 여기 있네. KBS 이사회 김희철 위장 전입 알고도 사장 후보로 밀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청문회 의결이 없는 34번째 임명이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네, 문재인 정부에 청문회를 왜 하는 거야? 없이 할 이유가 없죠. 뭐 조국 장관 때 정난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아주 역설적으로 현 정권이 그런 무리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조국이 조국을 구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 안 했으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강행을 하면서 이게 아주 추악한 면들이 드러나게 되고 언젠간 드러날 일들이 조국이 좀 땡겼죠. 조국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 한 20년 갔어요, 이 정부. 그렇죠. 본인이 뭐 책을 썼는데 그렇게 섬뜩한 얘기를 해요. 뭐 가족들의 피로 그걸 썼다. 그런데 저는 그 조족지혈이라고 하는 말이 그 세 발의 피라고 하는 뜻인 줄 알았더니 조국 가족의 피라고 하는 뜻도 되더라고요. 이미 다 판결 지금 나왔고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청문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종민 의원이 이거 위조된 거면 그만둬야죠. 이거 책임져야죠. 그리고 이거 위조된 거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난리치고 그때 막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위조된 거 다 인정된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있어야죠. 김종민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 알았다든가 조국 씨도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의 미래를 좀 아주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게 정신이 썩어 빠진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는 거의 매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아니 아버지가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화전민부터 경찰관까지. 엄마 생각해서 술, 담배 안 한다. 그 다음날 술, 담배 사진 나오고. 글쎄, 그것도 법 위반이더라고요. 실내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거. 이런 게 나온다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이 정신이 썩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는 썩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정신이 썩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한쪽은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그거를 이제 해버리는 타입들이고 한쪽은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 그 정도 차이, 사실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갈수록 나라의 정치는 되게 혼탁해질 것 같아요. 그 혼탁해지는 와중에서 그 혼란 속에서 뭔가 이제 또 새로운 규칙이 생기고 우리가 반성도 하고 자성도 하고 그래 한번 밑바닥을 봐야 자성의 기운이 올라와서 뭔가 정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이게 정치가 아직도 더 하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비유를 하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은 베네수엘라로 가는데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없습니다. 날씨도 아주 혹독하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칠레 정도. 왜냐하면 칠레는 굴러는 가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정말 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좀 스톱이 되는 거 효과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탈원전을 다시 없앤다든가 그런 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과거 한번 보십시오. 사실 두 분을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애매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과거 광우병 사태나 탄핵 사태를 보면요. 일부 세력의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대로 발전이 돼 있고 우리 사회가 이런데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보면 이건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으로 완패를 한 건데 특수 세력들 민노총, 운동권 사회단체, 언론노조 중심의 언론노조가 민노총 산하지만 언론이 가세를 해가지고 선전선동을 해댈 때 갖는 그 막강한 파괴력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 광우병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농담으로 광우뻥 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마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은 다 죽는 것처럼 그런 집단 히스테리 상태에 빠지게
바뀌게 되는데 만약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또 이런 그 총공세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전선동의 패턴에 맨날 당하는데 네. 이번엔 당하지 말아야죠. 글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이 이제 좀 내성이 생겼어요. 내성도 생기고 예방 주사를 맞긴 맞았는데. 그런데 저는 봤을 때 국민들은 내성이 생겼는데 네. 우파 정치인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렸어요. 글쎄요, 저는 그 우파 정치인들도 정신을 못 차렸지만 네. 국민들도 과연 이게 예방 주사를 제대로 맞았나? 네. 어떤 때는 조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세대, 이거 저 문제예요. 특정 세대. 네. 제가 계속 이제 한총련 세대 이렇게 제가 이제 40대. 그러니까 본인 세대 아니십니까? 본인 세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총련 옛날에 뭐 이석시 씨 치사 사건, 이종건 씨 치사 사건, 뭐 연세대 세대 이런 얘기 다시 얘기 올리면서 여러 사람의 상처를 긁는 얘기인데.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 하는 얘기는 간단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권 바뀌면 이제 판이 날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시들 말라. 정권 바뀌면 제가 해설해야 될 이벤트들이 정말 더 많이 생길 거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저한테 묻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그 어떤 분들은 벌써 인수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참.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월, 3월, 4월 매달이 투쟁이거든요. 투쟁이죠.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있죠.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의회 권력은 압도적으로 지금 좌파권이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권이 뭐 분열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한국이 순탄한 고속도로로 달리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막는 거 정도에서 끝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는 난다. 그래서 브레이크 안 밟고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건데 일단 지금 여기서 정권 교체가 돼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는 나는 거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뭐 1년 이렇게 쭉 보면서 투쟁은 최소 6개월 정도 전망을 가지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 6개월 후에 전쟁터 네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총련 세대,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들 실무자 그룹이 다 올라왔을 때의 그 싸움, 그게 딱 이제 6개월 후에 정권 교체 초기에 벌어질 그리고 대전쟁이다. 5년간 이게 계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5년 동안의 전쟁. 5년이 아니라 10년, 2년? 탄핵이라고 하는 달콤한 과실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네.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쓸 거다. 온갖 수단 다 쓰고 그때 여기서 내부 호응했었던 사람들도 그대로 살아있다. 국힘 내부에 영어로 하면 프랙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말한 뿌락치 너무 많죠. 각성화가 아직 덜 됐습니다. 네. 한국파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정권 교체가 됐다고 모든 게 다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 되고 네.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서더라도 이건 결국 국민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좌우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좌우가 아니라 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있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체제를 부정하는 한 일파가 그 일파가 소련망하고 뭐 그랬다고 북한 절골라 90년대 이후에 그들을 뿌리를 뽑지 않고 쭉 와버린 게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비극으로 2020년대에 뿌리가 오히려 더 내려진 것 같고 이제 대중화가 됐고 그래서 그걸 이제 헌법에서는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는 자유민주주의 적들이 네. 너무나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막는 기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헌법에서 얘기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네. 논리거든요. 네. 그 논리를 이제는 좀 우리도 좀 익혀야 될 때가 왔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도 너무 없고 인민민주주의 일명 그쪽으로 무장돼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우파가 무장 해제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파라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네. 정말 수준 낮은 우파들이 너무 날뛰는 게 또 한국 사회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자기들이 듭니다. 귀족인 줄 알아요. 네. 귀족이나 토호. 네. 최대수의 지식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쟤네들이 권력 잡은다고 내가 뭐 우리 집안이 망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또 망할 거라고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이 나라를 떠나고 이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반이 약해지고 있죠. 이 체제 그냥 이거 다
세상 사는 거 그냥 그지 같은데 뒤집어 엎자 이런 사람들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대한민국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 거죠. 배불러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야 정신들을 차리겠구나. 교수님 오늘 또 오래간만에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네. 그래서 전번에 그 일주일 TV에서 초청을 받아서 아주 흔쾌한 마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까워가지고 또 나와달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오겠다 했는데 또 네. 저를 불러주셔서 네. 뭐 오늘도 좀 즐겁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일이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라도 있었고 저 개인에게도 있었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게 되고 뭐 이 서울시장 이사장으로 취임도 하게 되고 또 승소를 또 하게 되고 그렇죠. 그때 승소하시고 곧 나오신다 이런 거였는데 승소하시고도 좀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그 승소는 이제 대통령 상대 승소는 이제 네. 이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집단 인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게 좀 남아 있었고 네. 아직도 뭐 10여 개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직 하셔야 될 얘기가 더 많이 남았네요. 아이고 아주 죽겠습니다. 네. 예. 아, 대선도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이럴 때도 또 한 번 또 모시고 네네. 그때도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담이었고요. 오늘 강규영 서울시장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